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요약집 44쪽이죠. 부동산 거래 정보망. 모의고사는 잘 보시고요. 잘 보시는 분 잘 봤더니 이번에 문제는 제대로 나왔던데 기출문제집 일부 수정해서 문제를 기출 경향에 맞게 냈더라고요. 다시 한번 나중에 풀어보시고, 아직 공부가 안 됐으니까 득점에 대해서는 크게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6월 달에 제 특강이 있죠. 일요일 날 6월 20일로 잡혔던데 하루 특강이기 때문에 테마 특강으로 갑니다. 테마 특강이 뭐냐면 어려운 부분이 있죠. 우리가 어려워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행정처벌이라든가 부동산 거래 신고법, 그다음 경매, 그다음에 이번에 개정된 내용. 이거 막내에서 하루에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10시부터 목표는 5시까지. 근데 5시에 끝나면 진짜 빨리 끝나는 거고요. 한 6시까지는 갈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하루에 테마 특강 그렇게 이제 잡고 가겠습니다.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 한번 해야 돼요. 전 과목이 전부 다 지금 특강 들어가죠. 그래서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 이론 정리 한번 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해해 주시고, 7, 8월 달에 물론 이제 문제만 하는 건 아니에요. 이론 요약을 가볍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같이 풀 겁니다. 그래서 1시간 기준 했을 때 15분 내지 20분 정도는 이론 요약을 해요. 하면서 이제 가는 거고, 우린 지금 요약집이 있죠. 이 요약집을 이제 7, 8월 달에 이제 정리하면서 나갈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걸로 단권화 시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테마 특강을 해서 이제 어려운 부분만 잡아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특히 중개사법 이번에 개정된 거 많죠. 개정됐는지 안 됐는지는 몰라요 지금. 예. 그러니까 개정된 게 많기 때문에 개정된 부분은 무조건 주의하는 거라서 그걸 위주로 해서 헷갈리는 부분들 쭉 정리할 거예요. 특히 이제 광고 쪽이 엄청 헷갈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라든가 또 이제 어려워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법, 그다음에 행정처분 쪽 이런 부분들을 쭉 정리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됐죠? 특강은 선택이다, 의무다? 의무예요. 그래서 일단 선택이 아닙니다. 특히 이제 1차 과목 같은 경우는 선택하셔도 돼요. 왜 1차는 하시니까 공부를 하잖아요, 별도로. 근데 2차는 지금 별도로 공부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2차 과목은 꼭 들으세요. 1차를 빼도 돼. 자, 그래서 어쨌든 특강은 잘 들으시고요. 자, 그럼 44쪽인데 지금 부동산 거래 정보망 이 부분은 우리 기본서가 256쪽에 있어요. 256쪽에. 자, 이 부분은 지금 출제 빈도를 봤더니 출제 빈도가 26회, 27회, 28회, 29회, 30회로 돼 있죠. 근데 사실 26회까지는 전면적으로 냈었어요. 문제를 한 문제씩 냈었는데 27회, 29회 이때는 일단은 지문 하나 정도만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6회 이후에 현실과 이게 잘 안 맞기 때문에 출제를 잘 안 하다가 작년 30회 때 다시 전면 출제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정리를 꼭 해두시는데, 실무적으로 이 부분은 정보망을 통해 우리가 거래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꼭 이해를 해두셔야 되고요. 자, 그럼 이제 부동산 거래 정보망, 인터넷을 통한 거래 시스템이에요. 인터넷을 통한 거래 시스템인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업공사 상호간 부동산 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처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망 설치 운영할 자, 이자가 누구다? 거래정보 사업자예요. 이자를 지정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은 거래정보 사업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는 자 지정할 수 있다. 이거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정보망이라는 것은 인터넷을 통한 거래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 정보교환 시스템이에요. 그럼 개업공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정보교환 시스템이 아니다. 그럼 우리 법이 정하는 정보망을 우리는 볼 수 있다, 없다?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개공들끼리만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시스템이니까.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 이해를 꼭 해두셔야 되고, 그럼 이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우리 법이 정하는 정보망이라는 것은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자가 운영하는 정보망만을 얘기하죠. 이게 바로 이제 정보망이에요. 그래서 이 정보망 시스템 이용 과정에 대해서는 15회 시험에는 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절차를 물어보면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되는데 일단 참고만 해둡니다. 그러면 정보망은 일단은 매도 의뢰인이 매도 중개 의뢰합니다. 그러면 물건을 정보망에 공개하죠. 공개하고 매수 의뢰인이
매수 중개 의뢰합니다. 그러면 이제 들어가서 검색을 하죠. 그리고 이제 조건에 맞는 물건을 소개를 해요. 소개하면 이제 물건을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매수인 발견 통지를 B 계공이 A 계공한테 해요. 그럼 A가 다시 매도 의뢰인한테 거래하자 그럽니다. 그럼 둘이 만나서 이제 계약이 성사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눈여겨볼 게 지금 운영도에서 계약 체결 통보가 마지막으로 돼 있죠. 마지막으로 돼 있고 이건 진하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만 기억하자? 정보망 이용 과정을 전체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 절차가 뭐라고요? 계약 체결 통보. 요거만 써 있죠. 그러니까 요거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이 정보망 이용 과정에서 계약이 성사가 되면 올라가 있는 물건을 삭제를 해줘야 되죠. 삭제해줘야 되는데 이게 바로 계약 체결 통보예요. 그러니까 삭제를 해줘버리면은 이제 거래정보 사업자가 이걸 삭제한다는 얘기죠. 이게. 근데 현실적으로 전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삭제 누가 하고 있어요? 물건을 올린 계공이 삭제하죠. 이게. 그러니까 현실과 안 맞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안 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계약 체결 통보를 안 했거든요. 제재 기억하고 해야 되죠. 이거 계약 체결 통보 안 해버리면 거래된 물건이 정보망에 계속 올라가 있는 거죠. 올라가 있으니까 이거 허위 물건 공개한 거 똑같아요. 그럼 계약 체결 통보 안 해버리면 제재가 뭐다? 500과가 아니고 업무정지. 거짓 공개는 업무정지예요. 그래서 이제 허위 물건 공개가 똑같기 때문에 이때는 계약 체결 통보 안 해버리면 업무정지다. 이 정도만 주의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시스템 운영도 가볍게 계약 체결 통보가 마지막이라는 것만 이해만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망의 기능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참고사항인데 이 정보망의 기능 부분은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부분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개업공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개업공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법률상의 사업자단체의 금지 행위를 위반했어요. 이게 대표적으로 불공정거래 행위예요.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이때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받게 되면 등록관청은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시정조치 과징금을 2년 내에 몇 회 이상? 2회 이상이에요. 2회 이상 받게 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단체를 구성해서 특정 중개사물에 대한 중개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 이의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했잖아요. 이번엔 금지행위로 들어왔죠 이게. 그래서 3년 이하의 지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게 뭔 얘기냐 하면 우리 지금 지역별로 계공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업무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송도도 송도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근데 단체를 구성해서 이렇게 진입을 막습니다. 진입을 막는다든가 또는 비회원 중개업사 거래하는 것을 제한한다. 일요일은 전체 다 쉬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법률상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럼 불공정거래행위에 걸렸잖아요. 걸리게 되면 이때는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매길 수 있어요. 그럼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때리게 되면 공정위로부터 등록관청은 이것을 이유로 하여 이 계공한테 업무정지 나갈 수 있죠. 업무정지 나갑니다. 그리고 이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2년 내에 몇 회? 2회 이상을 받았어요. 2회 이상을 받게 되면 등록도 취소할 수 있다. 임의적 등록 취소예요. 그래서 기존에 요 규정만 딱 있었는데 이번에 지금 신설한 게 이거 아닙니까? 금지행위에. 만약에 단체를 구성해서 특정 물건에 대한 중개를 제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건은 중개하지 말아라 하고 단체에서 지침을 주는 겁니다. 또 단체 구성은 이회의자와 공동 중개를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이제 중개를 제한하지 않습니까? 제한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즉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요. 처벌이 엄청 세죠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무 가시면 여러분들이 전부 다 단체를 가입을 하게 될 거예요. 가입을 하게 되고 이 단체에 가입해갖고 운영을 하면서 만약에 이러한 행위를 했다. 불공정거래 행위라든가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업무정지 등록 취소에다가 잘못하면 징역도 갈 수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처벌에 일단 형평성을 좀 잃은 것 같은데 단체를 구성하는 주요 목적이 공동중개 제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회원 중개업소와? 맞죠? 근데 이렇게 이제 3년에 3천 이하 이렇게 지금 현재 신설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지역별로 이렇게 단체를 구성하여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단체를 구성하는 자가 공동망을 운영하고 있죠. 공동망을. 그래서 공동망 운영하는데 이걸 제가 사설정보망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럼 사설정보망을 운영했다 해서 우리 법상 위법은 아니다. 위법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제한만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지금 우리 법이. 그래서 사실상 정보망 자체에 대한 부분은 이 사설정보망 우리 법이 규제를 안 합니다. 이거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규제예요. 이거는. 자, 그런데 우리 법이 얘기하는 정보망은 정확하게 거리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그 거리정보망 말하는 거죠. 그럼 우리 법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거 유일하게 하나가 딱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라고요? 한방. 우리 한국공사협회에서 한방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죠. 이게 우리 법이 정하는 정확한 정보망이다. 그래서 이것만 이제 우리 법이 정하는 정보망이고 나머지는 정보망이 아니에요. 그럼 앞에서 지금 정보망이 어디서 나왔냐면 중개인은 업무적 제한을 받죠. 다만 중개인이 정보망에 가입을 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개한다면 그 정보망에 공개된 업무적 위액도 중개할 수 있었죠. 그 정보망 뭘 얘기한다? 한방이에요. 우리 전속을 체결한 계약원은 물건 정보를 공개해야 되죠. 이때 공개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하라고 했어요. 그 정보망도 뭘 얘기해요? 바로 이 한방을 얘기합니다. 이 사설 정보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정도 참고만 일단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정보망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본론은 거리정보사업자 지정 절차죠. 자, 그러면 거리정보사업자의 지정 절차인데 이 부분은 마지막에 이제 보기로 하고요. 먼저 거리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고자 한다. 그럼 지정 요건을 확보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먼저인데 거리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면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반드시 부가통신사업자여야 됩니다. 그럼 부가통신사업자면 지정이 되니까 이거 개인법인 따져야 안 따져요? 개인법인 불문이죠. 불문입니다. 단 개인법인 불문인데 외국인도 다 가능해요. 중개법인은 지정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중개법인의 겸업을 암기하고 있는데 중개법인은 부동산 정보 제공 사업을 할 수 있다. 중개법인은 부동산 정보 제공 사업을 할 수 있다. OX. X죠. 중개법인의 겸업이 관, 상, 차, 분, 경, 이예요. 관상차분경입니다. 관이 뭐예요? 관리대행, 상, 상담, 차, 프랜차이즈, 분, 분양대행, 경, 경공매활선대리, 이, 이사 관련 용역계약선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부동산 정보 제공 사업 없어요. 그럼 중개법인은 정보망 운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거리정보 사업자로 지정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개법인만 안 돼요. 그러니까 개인법인 불문인데 중개법인은 지정받을 수 없다. 단 부가통신사업자이면 개인법인 다 따지 않아요. 국적도 불문입니다. 자, 다음에 가입 이용 신청한 개공의 수가 개업공사에 대여 개공의 수가 전체적으로 몇 명 이상이 된다? 500명 이상이 된다. 이들은 분산 요건이요. 이게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 30명 이상이 되죠. 그래서 이거 숫자를 어떻게 암기했어요? 5 빼기 2는 3이다. 토탈 500명 이상이고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 30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5 빼기 2는 3으로 기억해 주시고 다음에 정보처리 기사예요. 기사와 기능사는 틀리다고 그랬죠. 기능사로 바꾸는 역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처리 기사해야 됩니다. 기사가 몇 명 이상? 1명 이상 확보해야 되고 다음에 공인인증서도 있어야 되죠.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니까 역시 1명 이상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컴퓨터를 통한 거래 시스템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 확보하는 거예요. 이것도 주의할 점이 기업 공인인증서의 컴퓨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컴퓨터지 이를 이용하는 개공의 컴퓨터가 아닙니다.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컴퓨터 설비 확보하라. 이거는 서버를 확보하라는 얘기예요. 서버를. 이게 바로 지정 요건이죠. 그래서 이거 암기가 45전공컴이죠 지금. 부가통신 사업자일 것. 4. 회원이 몇 명 이상?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시도 각 30명 이상이고 다음에 이거 정보처리기사 정. 다음에 공인인증사 공. 컴퓨터를 통한 거래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컴퓨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컴. 45 전공컴 이겁니다. 그래서 사요 전공 컴퓨터인데 눈으로 익혀도 됩니다. 눈으로. 그래서 이 정도 이해만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요건이 바로 이거였고요. 그럼 이제 지정 요건 갖췄어요. 지정 신청 들어가야 됩니다. 다음 절차가 그러니까 지정 신청이에요. 그럼 지금 요약집 46쪽으로 가고 있죠. 그럼 지정 신청은 일단은 누구한테 해야 돼요? 국장에게 해야 되죠. 지정권자가 국장입니다. 그럼 국장은 일정 수 이상의 거래정보 사업자를 지정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요.
하이한다 이런 추접스러운 지문에 속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지정 신청할 때 서류 내는데 이 서류도 암기할 사항 아닙니다. 지정 요건을 암기해야 되기 때문에 지정 요건 증명서를 그대로 첨부한다. 그러면 신청서에다 첨부할 서면이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내줘야 되죠. 부가통신사업자야 되니까. 그러니까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서 사본 같은 거 내란 얘기예요. 신고증 사본 그런 거 내란 얘기고, 다음에 개공이 지금 500명 이상 회원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개공이 500명 이상 회원 확보해야 되니까 가입비용 신청할 때 신청서 있겠죠. 이 사본 500장 이상 다 들어와야 돼요. 다음에 이 신청서가 지금 가짜로 작성될 수 있으니까 이걸 증명해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 있죠. 500장 이상 다 들어와야 돼요. 이거. 그래서 개설등록증 사본이지 이거 사업자 등록증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개설등록증 사본이지 사업자 등록 사본이 아니다. 그리고요, 우리 지금 등록증 사본 낸다고 그랬죠. 지금 우리 과목에서 유일하게 등록증 사본을 내는 케이스가 바로 여기다. 이거 우리 앞에서 공부할 때 종별 변경할 때 등록증 원본 첨부해야 돼요, 사본 첨부해야 돼요? 원본. 종별 변경 기억나세요? 등록증의 그 종별이 바뀌죠. 그러니까 등록증 원본 첨부하는 거예요.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 원본 첨부해서 사본 첨부했어요. 원본. 다음에 휴업 신고, 폐업 신고합니다. 원본 첨부해야 되죠. 또 인장 등록, 변경 등록 들어갑니다. 등록증 원본 첨부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뭐다? 사본이에요. 그러니까 등록증 사본 들어가는 유일한 케이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거 주의하시고, 다음에 정보처리 기사증 사본 들어와야 됩니다. 다음에 공사자격증 사본도 들어와야 되죠. 특히 주의할 점이 자격증 사본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앞에서 자격증 사본 냈나요, 안 냈나요? 안 냈죠. 그러니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할 때, 분사무설치 신고할 때 그 자격증 사본 내지 않았어요. 등록관청이 직접 확인 요청 들어갔죠. 근데 여기서는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사본을 내는 유일한 케이스, 이게 바로 거래용목업자 지정 신청할 때다. 이거 왜 낸다고 그랬어요? 지정권자가 누구다? 국장. 나란 일 하시는데 바쁘죠? 직접 확인 요청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직접 증명해야 돼요. 그래서 등록증 사본, 자격증 사본 들어오는 유일한 케이스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본을 내주셔야 되고, 컴퓨터 용량 및 성능을 알 수 있는 서류, 그러니까 서버 확보 증명 서류를 첨부하라는 얘기죠. 이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과목에서 법인등기상 증명서는 내는 경우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건 전자적 정보로 직접 열어본다는 얘기죠.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내지 않습니다. 이거 수수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 등록 신청할 때, 분사무설치 신고할 때 수수료 냈죠. 근데 이거는 수수료도 없어요. 이거 왜 없다? 지정권자가 국장이니까 추접스러워서 안 받겠답니다. 그래서 이거 수수료도 없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여백에 운영규정 첨부하지 않는다는 말 들어가 있죠. 이거 운영규정은 정보망 운영 회칙입니다. 그럼 지정 신청할 때 이거 첨부할 서면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건증명서를 그대로 첨부한다. 이 점을 주의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격증 사본과 등록증 사본 들어간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이제 지정 신청 들어갔어요. 그럼 이제 들어가면 다음 절차가 이제 요건에 적합했다. 그러면 지정을 해 주는 거예요. 지정을 해 주는데 이때 지정대장이 기재하고 지정서가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이건 며칠 내야 한다? 30일. 지금 우리 공인인증사법조에서 유일한 30일이 이거죠. 유일한 30일이 이겁니다. 근데 30일이 하나가 더 생길 것 같은데 나중에 8월 달에 개정되면서 하나가 더 생길 것 같아요. 지금 입법 예고 부분이라 더 이상 이제 말씀 안 드리겠는데, 지정은 그럼 며칠 내준다고요? 30일. 30일 내주고요. 그다음에 이거 지정대장에 기재하고 나가요. 근데 지정대장은 특별히 불가능한 사유가 없다면 전자관리하기 시게 돼 있어요. 전자적 처리 가능 방법으로 작성 관리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거래용무 사업자도 지정서도 교부해버립니다. 이거. 그럼 지정대장에 기재할 내용은 참고사항이에요. 이거는 참고사항입니다. 그럼 지정대장에 뭐 지정번호라든가 사무소 수혜지, 상호 이런 것들 들어가겠죠.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지정이 됐어요. 지정이 되면 그 다음 절차가 운영규정이라는 걸 제정 승인 받아야 돼요. 그러면 운영규정 제정 승인을 받는데 이거 몇 개월 내에 받아야 된다? 3개월이에요. 그래서 지정 신청할 때 운영규정서는 첨부할 서면이다 아니다? 아니다. 첨부할 서면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3개월 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할 승인 받습니다.
그럼 운영규정에 정할 내용은 정보망 운영 회칙이니까 당연히 정보망에 어떻게 물건 등록을 하는지, 다음에 여기 회원가입을 어떻게 하는지, 다음에 그 가입을 할 때 회비 징수는 어떻게 하는지, 기타 이제 정보망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보사업자와 개업공사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여기다 정합니다. 그래가지고 3개월 내 국토부장을 승인받고요. 변경되면 당연히 변경 승인도 얻어야 되죠. 그래서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설치 운영해주면 되는데, 설치 운영은 몇 년 내에 한다? 1년.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에요. 그래서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 내에 설치하고 운영한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거래용사업자 지정 절차인데,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맨 앞에 있었죠, 이 내용이. 그럼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 들어갔어요. 국토부 장관에 들어갑니다. 사업자 등록증 아니라고 그랬죠. 개설등록증 사본 500장 이상과 공사획증 사본 한 부 들어갑니다. 정보처리 기사획증도 들어가고요. 그러면 이제 검토하고 지정서가 나갑니다. 이게 며칠이라고요? 30일. 그래서 검토하고 지정서 나가고, 그럼 지정이 됐거든요. 그럼 지정을 받은 날부터 3개월 내 운영규정 승인받으라고 그랬죠. 승인받아야 돼요. 그러면 변경된 변경 승인도 받습니다. 누구 승인사항이다? 당연히 국장 승인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신청할 때 운영규정 선천말이 전혀 없다고 그랬어요. 주의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을 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운영규정을 지정하여 승인 얻어야 한다. OX, X요. 일단 어디가 틀렸어요? 신청?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 틀렸어요. 지정을 받은 자는 무슨 말인지 되세요?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 신청한 날이 아니죠.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3개월 내. 지문을 여기까지 내면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차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다. 이거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제 다시 또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내 설치 운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운영규정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내 설치 운영해야 한다. OX, X.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요. 기준점을 바꿔내는 것은 엄청 어려운 주문이다. 그래서 이제 숫자 33, 1년 후 기억하자 그랬죠. 33, 1년. 33, 1년. 그래서 거래정보사업자는 3자와 엄청 친해요. 500명 이상 가입비용 신청하되 이들은 2개 이상의 소유에서 각 30명 이상이 되죠. 그럼 신청 들어갔어요. 며칠 내에 처리한다? 30일. 다음에 3개월 내 운영규정 승인 받는 거죠. 그래서 숫자는 33, 1년. 이때 33, 1년이 맞으면 기준점 꼭 체크가 주세요.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에요.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죠. 그러니까 지정을 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이 아니다. 이 점을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절차 여기까지 해두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거래정보사업자와 개업공사의 의무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제재만 위주로 가볍게 이해만 해두면 되는데, 자, 그럼 거래정보사업자께서는 개공들끼리만 주고받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개업공사로부터 의뢰받은 물건에 하나에 공개해야 되죠. 그다음에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해서는 안 되죠. 그 다음에 개공에 따라 차별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거래정보사업자가 이걸 위반해보면 어떻게 되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죠. 그리고 엔드 1-1이에요. 그래서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보 관련 의무를 위반한 거예요. 정보 관련 사항을 위반한 거다. 그러면 이때는 1-1이에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개공이 그럼 여기다 대고 거짓된 내용을 공개했거나 거래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라고 그랬죠. 안 했어요. 개공은 뭐다? 업무정지예요. 이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거래정보사업자 개공의 의무인데, 이거는 제재를 일단 짚고 갑니다. 제재를 지금 우리가 잠깐 어디를 갔다 오냐면 80쪽이었나? 요약집 80쪽인가를 펴보세요. 81쪽이네. 지정 취소 사유가 나오죠. 이거. 자, 그럼 지정 취소 잠깐 보고 갑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인데, 지정 취소는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우리가 취소할 수 있다, 하야 한다를 최근 시험에서 제일 잘 바꿔내는 것이 바로 여기예요. 그래서 지정은 취소해야 한다가 아니에요. 할 수 있다. 그럼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됩니다. 청문.
의견을 듣고 증거를 조사한 절차다. 다만 사망 해산으로 지정 취소할 경우는 청문하지 않습니다. 그 옆에 써 있죠 지금. 취소 전에 뭐 한다고요? 청문하고요. 단 사망 해산으로 지정 취소할 때는 청문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청문할 일이 없죠. 그럼 그 사유는 부운정 일사. 부운정 일사. 제 친구 중에 맨날 와이프한테 맞고 사는 애 있다고 그랬죠? 이거 왜 사냐 그랬더니 뭐라 했다고요? 하도 맞아서 부운정이 붙었네. 부운정 일세 이러더라 이거요. 그럼 이게 부가 뭐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 부가 통신사업자 신고증을 위조하여 지정을 받았다. 그럼 부정지정이에요.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운영규정 재정 승인을 3개월 내에 안 받았거나 위반하여 운영했을 때. 다음 정보 관련 사항을 위반한 거죠. 바로 이 부분. 개공이 아닌 자로부터 중개사물에 대한 정보를 의뢰받아 공개했거나 다음에 의뢰받은 내용에 다르게 정보를 공개했거나 차별 공개했을 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거. 다음에 1년 내 설치 운영을 안 했을 때. 4. 사망 해산 등의 사유로 계속적 운영이 불가능했을 때. 알아보시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지정 취소이다. 그럼 거기서 운영 규정 관련 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플러스 500만 원 이하가 들어가 돼 있죠? 알아보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과목에서 유일하게 행정처분, 지정 취소는 행정처분이거든요.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행정처분하고 행정질서벌이 동시에 한 건의 위반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케이스. 운영규정 관련 사항을 위반해버리면 지정 취소하면서 500만 원 이하가 들어요. 이게 바로 유일한 케이스다. 이게 잘 묻지는 않지만 일단 이해는 해두셔야 돼요. 그래도 자, 그래서 부운정 일사로 기억을 해둡니다. 그래서요, 이 거리정보 사업자에 대해서는 출제할 때 지정 요건, 지정 절차, 그 다음에 지정 취소 있죠. 이것까지 다 물어봐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문제로 내기 때문에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정 요건 5가지, 사후점검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숫자 꼭 기억해야 되고 지정 절차 33.1년 기억했죠? 33.1년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정 취소요, 부운정 일사. 그리고 정보 관련 사항을 위반해 보면 1-1이에요. 그 다음에 지정은 취소할 수 있다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명심해 주시고 지정을 취소해야 된다. 모의고사 안 보신 분이 많이 계실 텐데 제가 잠깐 모의고사 봤더니 정답이 지정 취소해야 한다라고 냈더만. 알아봤어요? 수업을 전순환에 잘 들으신 분은 지정 취소할 수 있다만 있었지 바로 정답 나갑니다 그냥. 그러니까 문제가 뭐 기출문제를 약간 수정해서 그렇게 이제 냈기 때문에 문제를 이번 모의고사가 중개사법이 그나마 좀 평이했던 걸로 보입니다. 물론 득점은 지금은 잘 안 돼요. 여러분들 득점 시기는요 7, 8월달 문제풀이 지나야 됩니다. 지금 모의고사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내가 모의고사에서 80점 이상을 득점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그랬죠? 아니 여러분들 중개사법 몇 점 이상 득점해야 돼요 시험에서? 80점 이상.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볼 때 내가 득점을 80점 이상 하겠다. 모의고사 볼 때요 중개사법을 80점 이상 맞아버리면요 잘못하면 시험장에 가서 100점 맞습니다. 모의고사에서는 중개사법 몇 점 정도 맞으면 돼요? 70점 정도 맞으면 돼요. 이 정도 맞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는 거를 실수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를 꼭 짚어내야 돼요. 지금은 정확하게 문제풀이 능력이 여러분들이 숙성이 안 돼 있어요. 이 문제풀이 능력은 9, 10월 가야 됩니다. 가야 돼요. 7, 8월 지나서 이제 9월, 10월 가야지 완전히 이 문제풀이 능력이 숙성이 됩니다. 제가 그분이 오셨다는 얘기 많이 해요. 그분이 와야 돼요. 문제를 보는 순간 어디서 장난친다. 이거를 딱 보여야 됩니다. 그게 갑자기 보여요. 갑자기 보입니다. 그러니까 수업을 들으면서 지정은 취소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기억해 나가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죠. 해야 한다가 아니다. 일단.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해 두시고. 그러니까 모의고사 점수에 너무 민감해 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단 1차는 지금 꾸준히 해 오고 계시죠. 그러니까 1차는 꼭 체크하실 게 여러분들이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을 틀리고 있는가를 체크해야 돼요. 어디서 실수를 하고 있는가를 꼭 체크해야 됩니다. 근데 2차는 아직 공부가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능력이 아직은 숙성이 안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앞으로 가야 되죠.
교재 47쪽 개공 등의 의무로 들어갑니다. 이제 47쪽 요약집 개업공사 등의 의무로 들어왔는데 이 부분 최소한 출제 비중이 몇 개? 4개. 이 부분은 최소한 4개입니다. 그래서 확인 설명 거래계약서, 보증 설정, 그 다음에 금지행위 4개는 무조건 출제한다. 이게. 자, 그래서 개공 등의 의무로 들어왔는데 우리 기본서 기본적 윤리 의무는 156쪽에 있습니다. 기본서는. 그럼 먼저 기본적 윤리에 관한 의무인데 가볍게 이해하면 돼요. 우리 법 29조거든요. 이거는 29조 제1항 개업공사 및 소속공사는 전문직업으로서 품위 지키라고 그랬죠.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29조 1항에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누가 부담하느냐만 주의하면 돼요. 그러면 품위를 지키고 신의 성실로 공정 중개할 의무가 있는 자가 누구다? 개공과 소공이에요. 그러면 중개보조는 이런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품이라는 말은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품격과 위엄을 얘기하죠. 이거를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이 소공이 명문의 규정으로 지금 현재 전문 직업이라는 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개보조는 품위 지킬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중개보조원께서는 쓰레바짝 찍찍 끌고 출근해도 처벌될 일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의 성실로 공정하게 중개하래요. 그러면 신의 성실 원칙이 우리 법에도 명문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럼 신의 성실 원칙은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지 말아라. 바로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뒤통수 찌지 말고 공정하게 중개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신의 성실 원칙은 사법관계 전반을 지배하는 대원칙 아니에요. 그래서 법 해석의 기준도 되고 있고 따라서 개공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래적인 의무를 골라라. 그럼 이게 뭐다? 신의 성실에 대한 공정중개 의무예요.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개공과 소공이 일단은 지킬 의무고요. 중개보조원에선 이 의무가 명문의 규정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 중개보조원은 중개 업무 수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무를 명시할 일이 없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하시고 그럼 여기서 잠깐 이제 판례가 조금 후에 나오는데 공동중개가 굉장히 많아졌다고 그랬죠. 신의 성실이 나타나는 모습. 갑의 개업공사는 A였어요. 을의 개업공사는 B였습니다. 둘이 협력을 하여 계약을 성사시켜요. 그러면 요 A는 갑과 중개계약 당사자죠. 그러니까 신의 성실로 공정중개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을과는 A는 위탁관계는 없잖아요. 그럼 이자에게는 신의 성실 의무가 없느냐? 이 문제가 있죠 이거.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요 을과 A는 위탁관계는 없지만 자신의 의뢰인과 거래하게 된 이 상대방에 대하여 신의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해 주라고 했죠. 나아가서 B도 을에 대하여 신의 성실 의무가 있죠. 중개계약 당사자니까. 그럼 이 B도 갑에 대하여 신의 성실 의무가 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자신 간의 위탁관계는 없지만 신의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하랍니다. 그래서 A, B가 공동중개하다가 을이 손해 입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A가 을과는 위탁관계가 없는데 왜 이 A는 B와 연대하여 을에게 책임을 질까? 신의 성실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판례 일단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어요. 그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는 것은 줄여서 뭐라 부른다? 선관주의 의무라 부른다. 이걸 선관주의라 불러요. 이거를 그러면 선관주의라는 것은 통상의 주의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라. 바로 이 얘기예요. 이 얘기인데 이거는 우리 법상 명문 규정이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는 거다. 그래서 학설과 판례에 의해 인정된 의무예요. 그래서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 이제 왜 우리 판례가 우리 개업공사에게 선량한 관리의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을까? 왜? 그거는 그겁니다. 우리 부동산 중개계약은 민법상 계약 중에 뭐와 유사하다? 위임. 위임과 유사하다는 거죠. 위임은 사무처리 계약을 말하죠. 사무처리 계약을 얘기해요. 그러면 위임은 사무처리하는 계약이고 중개계약은 물건의 판매를 위탁하는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구조가 유사해요. 그럼 위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를 뭐라고 합니까? 수임인. 수임이라고 부르고 있고 이 수임인의 지위와 유사한 자가 우리 중개계약에서는 누구예요? 개업 공인중개사다. 그러면 수임인은 민법상 사무처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사무처리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선관주의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공 역시도 이 선관주의 의무가 있다는 거죠. 이게 판례의 논리예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 중개계약은 민법상 계약 중 위임과 유사하기 때문에 위임에 있어서 수임이 지는 선관주 의무를 개공 역시도 부담한다. 바로 이 얘기예요. 그럼 선관주의 정도가 어디까지냐의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사례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갑이란 자가 계약공사 A한테 이거 내 아파트인데 팔아달라고 중개 의뢰해요. 그럼 이 A는 갑이 이 아파트의 진정한 소유자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럼 소유자 확인 방법에 있어서 선관주의가 나타나는 거죠. 일단 이자는 등기상 증명서 떼봐야 되죠. 떼봐야 되고 이자가 지금 소유자로 주장하니까 이자에게 신분증 달라고 해야 돼요. 그럼 갑구에 기재된 자와 신분증에 기재된 자가 일치돼야 되죠. 그럼 둘이 일치가 됐거든요. 그럼 이거 소유자로 인식해도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하는 것은 개공의 선관주의를 다 한 거다 못한 거다? 선관주의를 다 하지 못한 거다. 이거는 기본이자 최소한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개공은 전문 직업이기 때문에 이자가 알지 못하는 자인 경우는 나아가서 등기 권리증 확인해야 되고 나아가서 의심스러우면 탐문이나 인감증서를 통하여 더 조사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야지 이건 개공의 선관주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진정 권리자임을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서 등기부와 신분증만 확인한다면 여기까지 하는 것은 선관주의를 다하지 못한 거다. 나아가 등기 권리증이나 탐문 등을 통하여 더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럼 개공이 선관주의를 다하지 못했어요. 그럼 과실이 있는 거죠. 그래갖고 의뢰인이 손해봤다. 그럼 이건 손해배상 책임으로 연결되는 거죠. 필수적으로. 그래서 손배 책임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거는 명문 규정이 있는 건 아니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 그래서 이제 판례를 다 소개한 거예요. 지금. 자, 그럼 판례를 잠깐 보시는데 가볍게 이해만 해두시면 돼요. 1번 판례입니다. 계약공사와 중개의뢰인의 법률 관계는 민법상 뭐와 유사하고요? 위임과 유사하다. 그러니까 선관주의임과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다음에 2번 판례요. 따라서 등기 권리증은 소유권 있는 단계뿐만 아니라 그 이전 거래에서도 당사자의 증명이나 처분관의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해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계약공사로서는 매도 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등기 권리증의 소지 여부나 그 내용을 확인 조사해봐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 그래서 선관주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등기 권리증을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만약에 등기 권리증 확인 안 했다가 사고 났잖아요. 그럼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그래서 반드시 돈 들어가기 전에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점 이해주시고 그 다음에 3번 판례예요. 계약공사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줘야 하는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도 선관주의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해 두시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 판례죠. 계약공사는 중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제3자에 대해서는 중개계약상의 책임을 부담하진 않아요. 하지만 직접적인 위탁관계 없다 하더라도 계약공사는 계약공사의 개입을 신뢰하 거래하게 되는 제3자에 대하여 신의 성실을 취지로 권리 지연에 대해서 특별한 주의를 하는 등 업무상 일반적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 알아보시겠어요? 그래서 위탁관계는 없다 하더라도 자신의 의뢰인과 거래하게 되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신의 성실을 다하라는 얘기예요. 이 정도. 그래서 가볍게 이해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기본 윤리에 관한 의무를 다 살펴봤어요. 이제 비밀 준수으로 내려갈까요? 이거는 우리 기본서 157쪽에 있네요. 비밀 준수는 출제는 잘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가볍게 이해만 해둘 부분이 있는데 전문 직업인들은 대다수 비밀 준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 추세에 따라서 비밀 준수가 있는데 적용 대상이 계공 등이라고 그랬죠, 지금. 계공 등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계공 등이란 표현이 또 등장했는데 계공 등이란 표현은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 전체. 그래서 계공뿐만 아니라 소공, 중개보조원, 임원, 사원도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계공 등에 규정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 법상 고지 의무가 있었다. 그럼 이때는 비밀 지킬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건 정보에 대하여 고지할 의무와 비밀을 지킬 의무가 서로 충돌했습니다. 그럼 이때는 뭐가 우선이다? 고지 의무가 먼저다. 그럼 물건에 대하여 예를 들어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이 있는 거예요. 이걸 의뢰인이 비밀로 해달랍니다. 그렇다고 매수 의뢰인한테 이거 고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러니까 고지 의무가 발생되면 안 지켜도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법률에 의해 강제되는 경우는 지키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민사 절차나 형사 절차상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안 지켜도 된다. 이때는 증언의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지켜도 되고 세법상 세무조사를 당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도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답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안 지켜도 된다. 당연한
얘기인데 본인의 승낙이 있어요. 그럼 이거 비밀 안 지켜도 되죠? 뭐 이건 당연한 얘기고. 자, 그래서 예외가 있다는 거 이해두시고 언제까지 지켰느냐? 업무를 떠난 후까지. 그러면 중개업을 폐업을 하든 소속이나 중개보존 임원사원이 직을 사임하든 관계없이 무덤에 갖고 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한번 알게 된 비밀은 무덤에 갖고 계셔야 된다.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이 점을 또 이해두시고.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은 어른의 비밀을 되도록 안 알도록 애써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위반했을 때 제재를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건 제재뿐인데 비밀 누설죄에 걸렸습니다. 그럼 1-1, 1년 이하의 역든 1,000만 원의 벌금인데 이것은 반의사 불벌죄를 한다. 반의사 불벌죄가 이렇게 쓰거든요. 이거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란 뜻이죠. 그럼 이 의사가 누구 의사? 비밀을 누설당한 피해자.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의사표시해버리면 그 의사표시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저 개공 등이 깊이 반성을 하고 있으니까 난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라고 하면 처벌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비밀 누설당한 피해자가 아무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럼 처벌해요 안 해요? 처벌한다는 얘기죠.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치 않았을 때만 처벌을 못하는 거예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는 형법상의 범죄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고요? 폭행, 명예훼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폭행으로 걸려들게 되면 피해자하고 합의바오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합의서의 이유,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버리면 불처벌의 의사표시 해버린 거죠. 그러면 처벌을 못하게 돼요. 이게 바로 반의사 불벌죄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감만 잡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비밀누설죄, 반의사 불벌죄고 1-1이었다는 거. 이건 개공 등이 지킬 의무라는 거. 업무를 떠난 후에도 지켜야 된다는 점. 이 점을 주의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반의사 불벌죄를 이제 알아봤고요. 넘어갑니다. 이제 개공 등의 의무로서 핵심적인 확인 설명 의무가 들어왔어요. 이거는 매회 출제로 되어 있죠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기본서는 이 부분이 170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 설명 의무는 지금 현재 출제를 매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해를 꼭 해두시는데 우리 법 25조에 근거하는데 이 부분 동그라미 1번에 써 있는 게 우리 법 25조 1항이에요. 이게.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라고 그랬죠. 완성되기 전에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사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이요. 이자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토지장 부동산 종합증명서 등기상 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그랬죠. 그럼 지금 현재 우리 요약집에 개업공사 밑줄 그어져 있죠. 중개가 완성되기 전 밑줄 그어져 있죠. 그 다음에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 밑줄 그어져 있죠. 설명하고의 밑줄 그어져 있죠. 근거자료 제시에도 밑줄 그어져 있죠. 이 부분을 주의하라. 밑줄 그어진 부분을. 이거 가지고 장난치면요 엄청 여러분들이 애먹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잠깐 따져보면 이 토지를 갑이 갖고 있어요. 을과 거래하십니다. 이 거래를 A가 소개해요. 확인 설명 의무예요. 개업 공인사는 중개 의뢰받은 경우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라고 그랬죠. 완성되기 전에 이 토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여 이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이요.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엔드죠. 그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럼 확인 설명 의무의 주체는 누구다? 개공이에요. 개업공사입니다. 근데 확인 설명을 누구도 할 수 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할 수 있어요. 그럼 의무의 주체는 개공이에요. 그러면 소공은 확인 설명 의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뿐이다. 중개보조는 확인 설명할 수 없어요. 언제까지 하라고요? 완성되기 전. 누구한테요? 취득 의뢰인에게 설명을 하고 근거자료 제시해요. 그럼 이 근거자료라는 게 토지에 대한 각종 공부를 얘기하죠. 중개사물에 대한 공부. 그러면 토지장, 건축물 대장, 지적도 임야도,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부동산 종합증명서, 등기상 증명서 등의 이 근거 자료를
제시만 하면 되지. 교부할 의무는 있다 없다? 없다. 교부할 의무는 없다. 그래서 언능 보여주고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밑줄친 부분을 주의하라는 얘기가 이거 가지고 장난치면 엄청 많이 속는데, 예를 들어서 개혁공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해야 한다. OX, X 완성되기 전. 개혁공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세물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여 중개 의뢰인 쌍방에게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해야 된다. OX, X 취득 의뢰이죠. 다음에 개혁공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확인하여 취득 의뢰인에게 설명을 하거나 근거자를 제시한다. OX, X 하고죠. 하고. 이해되세요? 다음에 근거자를 교부하여야 한다. OX, X예요. 그러니까 밑줄친 부분을 읽으면서 체크하면서 읽어버려야 돼요. 완성되기 전 취득 의뢰인 하고 제시해야 한다. 자, 지문을 이렇게 냈어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의뢰받은 경우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여 이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라고 낸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개업공사는 중개 의뢰받은 경우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사물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여 이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OX. X라고 하신 분 어디가 틀린 거예요? 예? 하고 근거자를 제시한다. 이게 빠져서 네, 그럴까 봐 물어봤습니다. 맞았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단 설명할 때는 근거자를 제시하라는 얘기죠. 그 얘기예요. 이걸 하거나 근거자를 제시한다면 틀린 거예요, 일단. 근데 하거나로 이제 바꾸는 게 진짜 치사한 지문이고, 근데 이 치사한 것을 저는 여러분한테 9, 10월 달에 연습시키고 갑니다. 분명히 연습시키고 가는데 어쨌든 설명을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맞죠? 근데 설명할 때는 근거자 제시하라는 얘기죠. 이게 빠졌다 틀렸다 하시면 안 돼요. 이해하셨죠? 근데 이걸 근거자로 교부까지 해야 한다는 틀렸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만 주의하면 돼요.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거. 자, 그래서 이 정도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그러면 이제 확인 설명 근거 자료가 이제 뭔지는 다 봤고요. 확인 설명 사항이 뭐냐가 문제죠, 이제. 이거. 그래서 확인 설명 사항 10가지인데 암기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거. 암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암기 사항으로 하는데 먼저 중산물의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용도, 구조 및 건축 요도 등 당해 중산물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설명해야 돼요. 기본적인 사항을 설명한다. 그러면 이때 기본적인 사항을 설명할 때는 대장을 제시해 줘야 되죠. 대장을 제시하는 겁니다. 다음에 2번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입자권 등 당해 중산물의 권리관계 설명해야 돼요. 그러면 권리관계 설명할 때는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시를 해야 되죠. 다음에 거래 예정금액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장차 얼마에 거래할 거냐, 거래 예정금액. 거래 예정금액의 FM 설명은 그겁니다. 이 물건 현재 시세는 얼마인데 매도인께서는 얼마에 내놓으셨다. 현재 이 물건은 얼마에 거래가 가능하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 매도인께서 이거 7억에 내놓으셨습니다. 그러고 말죠? 이게 바로 이제 거래 예정 금액이에요. 이걸 브리핑하라는 얘기고, 다음에 중개 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 내역 다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중개 보수 금액뿐만 아니고 산출 내역도 모두 설명한다. 이거는 이 점을 이해해 주셔야 되고, 현재 중개 보수는 300만 원인데 이 금액은 이렇게 계산된 겁니다. 라고 브리핑이 나가야 돼요. 이거. 그 다음에 토지 이용계획, 공법상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 사항을 설명해야 돼요.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 여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이거 미리 계약 체결 전에 허가를 받으셔야 한다. 설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도전기가스, 소방, 열공급, 승강 및 설비비,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 파손 여부, 작동은 잘 되는지 설명을 해줘야 되고, 다음 벽면 도배 상태, 벽에 근간대가 있는지, 도배는 갈아야 되는지 이거 설명 다 해줘야 되고요. 다음에 일조, 소음, 진동 등의 환경 조건입니다. 환경 조건도 모두 설명해 줘야 돼요. 환경 조건 암기해야 됩니다. 일조, 소음, 진동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다음에 도로 및 대중교통상의 연계성, 시장학교의 근접성 등 입지 조건을 또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하나가 마실 나갔네? 10번이 빠졌죠?
자, 10번이 아직 이제 들러왔는데 이거 취득 관련 조세요. 취득과 관련된 조세의 종류 및 세율까지만 설명하는 거죠. 정확한 세액을 산출할 설명할 의무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취득 관련 조세입니다. 취득 의뢰인에게 브리핑하니까. 그래서 확인 설명사항 10가지가 바로 이거다. 그래서 우리는 암기사항으로 기권 거수로 갔죠 이거. 기권 거수 공시면 환지세 이렇게 하면 됩니다. 기권하는 사람은 거수하여 공시를 하면 환지세를 면해주겠다는 얘기죠. 기권 거수 공시면 환지세 이렇게 암기한다. 이게 암기가 돼 있어야지 확인 설명서를 쉽게 갈 수 있어요.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기권 거수 공시면 환지세. 그럼 우리가 지난주에 전속을 체결한 개혁공사가 공개할 정보가 있었죠. 공개할 정보와 이게 비슷하다고 했죠. 해서 전속 시 기본적인 사항은 뭐로 되어 있냐면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소재지, 면적, 구조, 용도, 지목 등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사항 똑같아요. 같은 말이고 권리관계 공개해 줘야 되죠. 단 권리관계 공개할 때 권리자의 주소등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거. 근데 취득의뢰인한테 이 토지의 소유자가 누군지는 설명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설명은 해야죠. 한데 이자가 정보를 토지에 대한 공개할 때는 권리자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뭔 말인지 아시죠? 지금 차이가 발생됐고요. 그 다음에 거래정맥 설명해야 되고 공개해야 되고 나아가 공시지가도 공개해야 되죠. 다만 공시지가는 임대차에 관한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그 다음에 중개 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 내역이요. 이건 공개할 정보에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 다음에 공법상 제한 공개해야 됩니다. 다음에 시설물의 상태, 벽면 도배 상태, 환경 조건, 입조건 모두 공개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취득 관련 조세입니다. 이건 공개할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개할 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표 알아보시겠죠 지금 이게. 그래서 지금 확인 설명사항과 공개할 정보의 차이가 발생하는 게 몇 가지? 4가지. 인적사항은 공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그 다음에 공시가는 공개 나가야 되죠. 단 임대차익은 공시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음에 수세 제외라는 거 기억나요? 중개 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 내역과 취득 관련 조세입니다. 공개할 정보에 해당하지 않아요. 수세. 그래서 이 4가지 차이가 있다는 거 이해주시고 특히 기억할 게 전속 시 공개할 정보 엄청 잘못 씁니다. 권리자의 주소명도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 공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공시가는 공개 나가야 되죠. 단 임대차를 전속으로 의뢰받은 공시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정도 이해해 주시고 수세는 공개 정보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럼 우리 기억이 없는 것은 공개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그러면 환경 조건 공개하는 거 맞아요? 시설물의 상태 공개하는 거 맞습니까? 입지 조건 공개하는 거 맞죠? 그럼 일조 소음 진동 공개하는 거 맞아요? 환경 요건이죠? 알아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그 정도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공개할 정보와 확인 설명사항의 차이를 다 따져봤습니다. 이제 상태에 관한 자료 읽고 들어가야 되는데 좀 쉬었다 할까요? 교실이 덥네. 나가셔도 됩니다. 쉬었다 하죠.